지금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한 여학생의 게시글 때문인데요. 베이징대 출신 왕샤오맨이라는 학생이 올린 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게 완전히 무릎 꿇었다.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중국 최대 커뮤니티 웨이보에서 조회수 1억을 돌파했고 댓글만 50만 개가 달렸습니다. 매국노다, 정신 나갔나, 한국에 세뇌당했다는 악플부터 용기 있는 발언이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응원까지. 중국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베이징대 수석 졸업생이 미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조국, 중국을 두고 한국에게 무릎 꿇었다고 고백한 걸까요? 그녀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랬습니다. 한국,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속국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2년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이다. 중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 베이징대 최고 엘리트가 한국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자존심 강한 중국 엘리트 여학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미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왕샤오맨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중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세계 최고 대학에 간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룸메이트가 아시아인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에요 라고 인사하길래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저 중국인 아니고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한국이라니. 중국의 속국 아니었나?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나라 말이에요. 아, 한국.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이가 짐을 정리하는데 온통 이상한 것들 뿐이었어요. 화려한 화장품들, 예쁜 옷들, 그리고 뭔가 번쩍거리는 전자제품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브랜드예요. 설화수, 삼성, LG. 라고 답하더군요. 한국에도 브랜드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은이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웃으며 네, 꽤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 브랜드가 훨씬 크고 유명한데 뭘. 오리엔테이션에서 각자 소개를 할 때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죠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오 차이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지은이 차례가 되자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코리아, BTS, K-드라마. 온갖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했어요.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해요? 한국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요즘 한류가 인기잖아요. 음악, 드라마, 영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류.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닌가요? 중국 문화가 훨씬 깊이 있고 의미 있는데.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한류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현실은 제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테이블에 학생들이 몰려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더군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뭔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BTS 새 뮤직비디오예요 라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대박. 너무 멋있어. 하면서 난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돌 가수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야. 점심 후에 지은이와 함께 학교 서점에 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거예요. 코리안 포 비기너스라는 책이 1위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인기예요? 서점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해서요. K-드라마나 K-팝 때문에. 저는 어이없었어요.
중국어는 유엔 공식 언어 중 하나인데 한국어 따위가 더 인기라니. 더 충격적인 건 화장품 코너였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존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설화수 후, 이니스프리.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브랜드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중국 것도 있는데. 직원이 답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품질이 좋아서요. 특히 스킨케어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화장품도 중국이 더 오래 만들었는데 한국 제품이 더 인정받는다니.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K뷰티가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유럽에서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정말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더군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녁에 지은이와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이 중국보다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인기예요?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트렌디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렌디? 중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데. 깊이 있는 것과 인기 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깊이와 인기는 다른 건가요? 주말에 보스턴 시내 쇼핑몰에 갔어요. 지은이와 함께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지은이를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삼성 갤럭시는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갤럭시가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중국 브랜드는 어때요? 직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화웨이요? 가성비는 좋죠. 가성비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어요. 고급스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명품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루이비통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지은이에게 다가와서 한국 고객이시네요. 저희가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로 열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한국 고객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건성으로 답하더라고요. 저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음식점이었어요. 한국 음식점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코리안 바베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모든 게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인기였어요. 중국 음식점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래된 느낌의 전통적인 분위기였죠. 반면 한국 음식점들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왜 이럴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은이가 들었는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하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정말 한국이 쿨하다고 인식되고 있더군요. 반면 중국은 전통적이거나 저렴한 이미지였어요. 저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미지의 힘이 이렇게 큰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중국이 더 크고 강한 나라인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 강의가 있었어요. 교수가 각국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는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더군요. 중국은 한참 아래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중국이 경제 규모로는 훨씬 큰데요?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경제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한 인식, 문화적 매력도, 신뢰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데이빗 조교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경우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을 통해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중국은 왜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품질에 대한 인식, 창의성에 대한 평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이 저렴한 대량 생산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반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수업 후에 데이빗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이 중국보다 브랜드 파워가 세다고 보세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소비재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삼성, LG, 현대 같은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한국이 혁신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반면 중국은 아직 브랜드 파워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지은이와 대화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중국과 한국 브랜드 중에 뭘 더 선호해?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전자제품이나 화장품은 한국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실제로 써보니까 그래요. 더 세련되고 사용자 친화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아시아인인 지은이도 한국 브랜드를 더 신뢰한다니. 인터넷으로 각종 설문조사를 찾아봤어요. 정말 한국 브랜드가 품질과 혁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중국 브랜드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품질은 의심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방학에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파리, 런던, 로마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비자 신청을 해야 하네. 중국 여권으로는 유럽 입국 시 사전 비자가 필요했어요. 반면 지은이는 그냥 가면 되는데? 라고 하더군요. 한국 여권으로는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했거든요. 비자 신청 과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서류 준비하고 대사관 가서 면접 보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지은이는 그 사이에 벌써 항공권과 호텔을 다 예약했어요. 샤오메나 비자 나왔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결국 비자가 나온 건 여행 출발 일주일 전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 여권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르다니. 공항에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지은이는 자동 게이트로 쭉 통과했는데 저는 입국 심사관과 긴 대화를 해야 했어요. 방문 목적은? 어디서 머무를 예정인가? 언제 돌아갈 건가? 파리에서 만난 마리가 신기해했어요. 한국 여권은 정말 좋은 여권이구나.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중국 여권은 어때? 비자가 좀 필요해요. 마리가 그렇구나 하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권 하나로 이렇게 취급이 달라지다니. 여행 중에도 계속 느꼈어요. 호텔에서, 상점에서, 관광지에서. 한국 여권을 보면 오, 코리아 하며 환영했지만 중국 여권을 보면 차이나 하며 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럴까?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신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지은이의 말이 뼈 아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믿을 만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거죠. 국력이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국력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저는 이번만큼은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중국 부스를 정말 공들여 꾸몄습니다. 서예, 전통차 문화, 중국 전통 의상까지 5,000년 중화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깊이 있는 문화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10분 정도 구경하고는 다들 어디론가 가더군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한국 부스였어요. 그곳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한국 전통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음식 코너였어요. 김밥, 떡볶이, 치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맛있어.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도 중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좀 기름져요. 너무 짜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한국 음식은 건강해 보여요. 예뻐요라는 반응이었고요. 마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샤오맨, 중국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어. 하지만 한국 문화는 더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워. 그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축제 마지막 날 지은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줘. 처음에 내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기분 어땠어?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때? 샤오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보다 훨씬 열린 마음이 된 것 같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었어. 한국이 대단한 게 뭔지 알겠어? 뭔데? 문화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야. 중국 문화는 깊이 있지만 무거워. 한국 문화는 가볍고 재미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문화의 힘은 깊이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걸 해낸 거고 중국은 아직 그러지 못한 거죠. 인정한다, 한국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어요. 글로벌 기업 면접을 보는데 자꾸 벽에 부딪혔어요. 구글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중국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인데 말이에요. 반면 지은이는 같은 회사들에서 환영받았어요. 한국 출신이시군요. 한국은 정말 혁신적인 나라죠라는 반응이었어요. 면접관들이 삼성, LG 얘기를 하며 한국 기술력을 칭찬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컨설팅 회사 면접이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라고 하더니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배제시키더라고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라는 이유로요. 왜 이럴까? 데이빗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정치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 정보 보안 문제 등등. 그럼 한국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더 신뢰받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력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마지막 학기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발표를 했어요. 저는 중국 모델을, 지은이는 한국 모델을 발표했죠. 제 발표 후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모든 질문이 중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지은이 발표 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라는 긍정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인정해.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야. 지은이가 놀라며 그렇게 생각해? 응, 솔직히 그래. 왜? 사람들이 한국을 더 좋아해. 더 신뢰하고 더 매력적으로 생각해. 이게 진짜 국력인 것 같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샤오맨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었어. 작은 나라, 중국의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더라. 중국도 대단한 나라야. 물론이야. 하지만 대단한 것과 매력적인 건 다른 거더라. 한국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어.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년 전 한국을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국력이란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영토의 크기도 인구수도 GDP도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하느냐가 진짜 국력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K-팝으로, K-드라마로, K-뷰티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졸업식 날이었어요. 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과 지은이를 통해 배운 것들이 가장 소중했죠. 졸업 파티에서 각국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마리가 물어봤어요. 샤오맨,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내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은 것? 모두가 웃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데이빗이 말했어요. 그래도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갇혀 살거든. 맞아. 나도 그랬을 뻔했어. 지은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 나도 고마워. 샤오맨 덕분에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중국 돌아가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해. 삼성이나 LG 같은 곳. 지은이가 놀라며 정말. 응,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매력적더라. 왜? 혁신적이고 글로벌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이야. 중국 기업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중국의 크기와 역사만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세련됨과 매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지은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은아,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처음엔 몰랐는데. 중국도 멋진 나라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래도 한국처럼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한국은 정말 특별해. 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국가의 진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걸 증명해냈어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그 한국을 처음에는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아,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 하늘 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도 한국처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보잉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늘 그랬듯이 한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군말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조 원이면 충분한 무기를 무려 3배가 넘는 가격에, 그것도 기술 이전 없이 판매하려 했지만 한국은 더 이상 거래 관계에서 을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할 상황이지만 한국은 결과로서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저력이 미국의 갑질을 저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린 맥칼리스터입니다. 보잉사 아태 지역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MIT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따고 펜타곤에서 10년간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목격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2024년 가을, 보잉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의 조기 경보기 사업 때문이었죠.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E-737AWNC의 사양서가 떠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따낼 수 있을 거야. 리처드 핸더슨 고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전 의회 군수위원회 차관 출신인 그는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것을 살 수밖에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 로라 메디슨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지난 30년간 한국은 한 번도 우리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에서 온 질의서를 보니 예전과 달랐어요. 성능이나 가격보다는 기술 이전 조건을 계속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죠. 기술 협력 없는 단순 도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라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왜 넘겨줘야 하죠? 그럼 나중에 경쟁자가 될 텐데요. 제이슨 리브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에린, 이상하지 않아? 한국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술 이전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 보통은 비싸더라도 완제품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말이야. 맞았습니다.
과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할인이나 다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기술 이전이 없으면 아예 사지 않겠다는 뉘앙스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한국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KF-21 전투기, K2 흑표 전차, 천국 미사일, K9 자주포.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독자 기술을 하나둘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우리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퇴근길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에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우리 수준까지 오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리는 눈이 아니라 선택하는 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엔 한국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보잉의 기술 독점, 이제 그만. 조기 경보기도 우리 기술로 만들자. 미국의 갑질,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기술 이전 없는 도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사 내용의 수준이었어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렇게 썼더군요. AESA 레이더 기술은 이미 KF-21에 적용됐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우리가 개발했다. 조기 경보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우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과거라면 그래도 미국 것이 좋지 않나? 라는 반응이 많았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없이 사봤자 또 종속만 심해진다.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굽신거려야 하나? K9도 세계 1위인데 조기 경보기 못 만들 이유가 뭐야? 유튜브에선 더 직설적이었죠. 한 채널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술 종속국으로 살 거야? 우리 세금으로 사는 건데. 왜 우리 기술로 못 만들어?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야?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로라 부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술 이전 조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죠? 리처드 고문이 물었어요. 만약 재검토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재검토? 리처드 고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재검토해? 우리 입장은 확고해. 기술 이전은 없다. 그게 싫으면 사지 말고. 하지만 저는 한국 측 공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최후 통첩의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진정한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에린, 설마 진짜 다른 업체로 갈 거라고 생각해?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SNS를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까지 조기 경보기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은 우리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KF-21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이 보잉보다 더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플랫폼은 KAI가 만들고 레이더는 한화가 만들면 되는 거 아냐? 이건 그냥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었어요.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국방 기술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여론이 정부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방산기술 현황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AESA 레이더도 독자 개발해서 탑재했더군요. 성능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F-16보다 우수하고 F-35에 근접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더욱 놀라웠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H를 능가한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화력 제어 시스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천국 미사일의 성능 자료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격 확률이 패트리어트 PAC-3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사거리와 기동성에서는 오히려 천궁이 앞선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등에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독일 PGH-2000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에서는 K9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까지 나왔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어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독자 기술 개발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말이죠. 다음 날 전략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조기 경보기 분야에서도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리처드 고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에린, 정신 차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30년 전에도 그런 소리 했지만 결국 우리한테 왔잖아.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때는 한국에 기초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특히 전자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넘기면 그들은 곧 경쟁자가 될 거야. 로라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워준 나라가 이제 감히 눈을 마주쳐. 이건 배은망덕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항상 관리 대상 정도로만 여겨왔죠. 마치 우리가 한국을 도와줬으니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K9 자주포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고요. 제이슨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기술 넘기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회의가 끝나고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에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진정한 동맹인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종속 관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스웨덴 사부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에 기술 협력을 공식 문의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업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리처드 고문이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설마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어? 불가능해. 미군과의 연동성은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니 이게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의 한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군과의 연동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자적 운용 능력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 국방이 가능하거든요. KAI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국산 조기 경보기 설계에 착수한다는 거였어요. 플랫폼은 KAI가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전자전 장비는 LIGNX1이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산과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어요. 말이 안 돼. 로라 부사장이 소리쳤어요. 조기 경보기를 혼자 만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인지 알아?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전투기도 만들고 레이더도 만들고 전자전 장비도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었는데 이것도 KF-21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 동료가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KAI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옆에서 한화시스템 대표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AESA 레이더 기술은 이미 확보했고 이를 조기 경보기에 최적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 기준은 우리가 세웁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다. 기준은 우리가 세운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자 개발 발표에 환호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자랑스럽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세한 기술 분석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KC-330 수송기 플랫폼에 한화의 AESA 레이더 올리고 LIG 넥스1의 전자전 장비 탑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야? 이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따라가는 구조였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힘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론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 7위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보잉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더욱이 사부와 엘타 시스템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전략회의에서 저는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에요. 한국은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중? 리처드 고문이 비웃었어요. 무기 장사에 무슨 존중이 필요해? 이건 비즈니스야, 에린. 감정을 섞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어요.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협력을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로라 부사장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에린,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냐? 이건 비즈니스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술 이전은 할 수 없어.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난 한 달간 본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원하는 게 뭐죠?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 아니면 진정한 동맹?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동맹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핵심 기술을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 나중에 경쟁자가 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미 한국은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K구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고 KF-21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을 주지 않는다고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리처드 고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기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키워준 나라가 이제 감히 우리와 경쟁하겠다고? 이건 배은망덕이야. 키워줬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 발전은 한국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거예요. 우리가 다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미국 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기술 이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사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개발한 기술을 다시 미국에 역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무엇이 달랐을까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팔았지만 철학은 사지 못했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5주차에 접어들자 한국에서 폭탄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보잉과의 협상을 전면 보류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죠. 이제 진짜 심각해졌어. 제이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는 건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한국 측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거기엔 비난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죠.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도입 방식은 우리의 장기적 국방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잉사와의 협상을 전면 보류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노라고 말한 거였죠. 그런데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로라 부사장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야. 한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어. 리처드 고문은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야.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봤어요. 특히 발표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사부와 엘타 시스템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한 후였거든요. 그날 저녁 워싱턴의 로비스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거절해? 웃기는 소리야. 결국 돌아올 거야. 한국은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야. 너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해야 해. 어떤 로비스트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미군 기지 문제도 재검토해야 할 거야.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은 협상의 주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따라올 나라가 아니에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 로비스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린, 한국에 너무 동정적인 거 아냐? 그들은 결국 우리 없이는 안 되는 나라야.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선택권이 없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 없이 안 되는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 없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건 아닐까?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중국 견제라는 우리의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릴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자주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길을 가자. 더 인상적인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만든 무기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K9도 세계 최고고 KF-21도 잘 만들었는데.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독립이야. 이건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사부와 엘타 시스템의 기술 검토 결과 일부 항목에서 보잉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특히 엘타의 ELW-2090 시스템은 360도 커버리지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 로라 부사장이 보고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사부가 우리보다 낫다고? 엘타가 우리보다 낫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전자전 성능과 연료 효율성에서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보잉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제이슨이 허탈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움직임이었어요. 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이 공동으로 조기경보기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정식 합의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개발 일정과 예산까지 발표했어요. 제가 한국기술진과 화상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수민 박사라는 분이 KAI 측 대표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박사님, 정말로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한수민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맥칼리스터님,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통합 능력도 충분히 검증됐고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죠. 의지요? 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가며 국방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독자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적대감이나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논리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럼 미군과의 연동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연동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자적 운용 능력입니다. 미군과 연동할 때는 연동하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때는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진짜 자주국방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원한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보잉이 기술 이전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수민 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래도 독자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이 걸린 문제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준? 제이슨이 되물었어요. 네. 이제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입니다. 리처드 고문이 화를 냈어요. 에린, 내가 누구 편이야? 우리 회사 편이야, 한국 편이야? 저는 진실 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이제 한국이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의 조기경보기 독자 개발 소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의 개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7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지난 몇 주간 겪은 일들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직서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동맹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기술 협력을 거부하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로라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에린, 정말 그만둘 거야? 한국 때문에? 이건 너무 감정적인 판단 아니야? 한국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동맹국들을 잃을 거예요. 한국은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게 잘못된 일이야? 기술을 보호하는 건 당연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만 보는 건 문제죠. 한국은 30년간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받은 기술 이전은 거의 없었죠. 이게 진정한 동맹 관계일까요? 로라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결국 돌아올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어. 북한 위협도 있고 중국 위협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걸 말이죠.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자신만의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답이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어요. 여전히 최종 결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독자 개발 로드맵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3년 내에 시제기를 완성하고 5년 내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더 놀라운 건 예산이었어요. 우리가 제시한 3조 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은 모두 한국 것이 되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자랑스럽다. 이제야 진짜 독립국이 된 것 같다. 힘들어도 우리 길을 가자.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가 최고야.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K9도 세계 최고인데 조기 경보기도 못 만들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보다 우리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돼. 드디어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자신들의 선택을 했을 뿐이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팔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기술 종속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개발해온 나라. 작지만 단단한 나라, 협박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것이 제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한 달 후 한국의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소식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개발 결과에 관심을 표명했고 몇몇 유럽 국가들도 기술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도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